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6일 현충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이 말썽 많은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기 사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었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소수 의견이 되고 요사이는 목적 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또는 언론에서 또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때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을 마치 양민 학살범으로 몰고 있는 이 역사 조작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조갑제 TV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침 바로 그 광주 사태 때 출동하셨던 백승묵 육군 항공사령부 전 부사령관 준장, 예비역 준장이십니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백성묵 당시 중령입니다. 당시 중령은 헬기를 몰고 가다가 오히려 전남 도청 부근에서 그 밑에서 사격을 받았던 분입니다. 6발을 피탄한 비행기를 몰고 무사히 착륙했던 분이니까 아주 생생한 증언을 지금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이 조종사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번의 국가적 조사가 있었고 조사가 있을 때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조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작년 국방부 특조위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희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어떤 조종사도 헬기 사격을 했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 사격으로 부상당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역사 조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우선 백승묵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군대 입대는 언제 하셨습니까? 1963년도에 입대했습니다. 아, 63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헬기를 모시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1966년도부터. 66년이면 월남전 한참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항공 교육을 받고 예. 정식 조종사가 된 해가 1966년입니다. 예. 그럼 월남전에 파병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언제부터? 1968년도에 한번 갔었고요. 예. 그 다음에 왔다가 또 69년도에 또 두 번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총 전투 비행 시간이 몇 시간쯤 됩니까? 월남에서 탄 비행 시간은 별도로 제가 기억한 거는 없고 총 비행 시간은 6천여 시간. 6,000시간. 지금까지 총 6,000시간 네. 타셨습니다. 아주 베테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종류의 헬기를 몰았습니까? UH-1H. UH-1H. 네. 그러면 광주 사태 때도 그러면은 헬기 조종사들은 이 기종이 정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담당 기종이 정해지. 그럼 UH-1H는 어떤 비행기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UH의 U자가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예. UH 그러면 유틸리티 헬리콥터 그래서 예. 뭐 문자 그대로 다목적 다목적입니다. 네. 전투 목적도 있습니까? 거기서 지상으로 사격합니까? 지상으로 사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주로 병력을 수송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병력 물자 수송. 네. 병력이 몇 명 탑니까? 조종사, 승무원 빼고 9사람. 9명 타는구나. 예. 그러면은 몇 시간 날죠? 2시간 정도. 2시간 납니까? 네. 예. 그러면은 그 속도가 얼마쯤 됩니까? 헬기는요? 속도가 90에서 100나트. 90에서 100나트. 예. 그럼 그도 정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동하시게 된 게 그때 용인이 사령부에 사령부가 용인에 있었다 그랬죠? 부대 주둔을 용인에서 했습니다. 용인. 그때 소속이 육군 항공
단이었습니까? 경실? 육군 항공단 예하 예, 예. 203 항공대죠. 203 항공대, 네. 203 항공대 대대로 불러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 미군 애들 편제를 따라서 예, 그 뭐 영어로 스쿼드론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항공대라 그랬습니다. 예. 그 뒤로 항공대대가 됐죠. 예. 그러면 출동하신 게 5월 21일입니까?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그 항공 단장으로부터 그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 예, 예. 출동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사실은 저희들은 그 받질 못했습니다. 예, 예. 그냥 광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뭐 일상적인 훈련 일연이 하고 그 전투병과 교육사령부를 이동을 했죠. 예, 예. 네. 예, 이동을 해서 첫 번째 받은 임무가 저 헬리콥터를 몰고 이동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헬리콥터를 다 가지고 이제 이거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전교사에서 첫 번째 받은 임무가 그 CAC에서 병력을 전남 도청 앞에 있는 로타리에 이동하려. 공수하라는 그런 그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병력을 공수하기 전에 착륙장 조건 그렇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 지역에 갔다가 예. 이제 피격을 당했죠.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때 그 공중에서 보니까 공주에서 내리다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광주 시내가 예. 그 뭐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전혀 이제 사전 그 예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뭐 알 수 없는 찝차들의 민간인을 타가지고 뭐 총 쏘고 왔다 갔다 하고 예. 광주 시민들 군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그때 아, 전남 도청에 모여 있었죠. 예, 모여 있어서 외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태가 뭐 무슨 사태인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것을 알고 예. 더 정확한 그 착륙장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응으로 이제 그 로타리 분에 접근을 하게 전남 됐죠. 도청 앞에 있는 로타리에 예. 접근하기 위해서 네. 조금 고도를 그럼요. 착륙하는 단계입니다. 아하, 예. 착륙까지 할 계획으로 들어갔죠. 예. 거의 착륙 단계에서 예. 어디서 뭐 사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전남도청하고 요즘 그 말이 많은 그 전일 빌딩 예. 그 중간에서 하여튼 뭐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격 당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저는 그 월남에서도 그렇고 피격을 당해봤기 때문에 예. 동체 그 예. 아주 그 미미한 그 이제 뭐 충격음 그걸 느낍니까? 이런 걸 감지하고 아. 이거 뭐 피격 당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6발을 맞았다고 그러죠. 네. 6발을 후미에 맞았습니까? 예, 동체 후부 동체에 맞았어요. 후부 동체에 맞았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임무를 착륙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그 전교사로 이제 복귀를 했죠. 예. 복귀해서 그 피격 상황을 예. 그 관계자들한테 보여주고 임무 수행할 수 없다는 그 이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임무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병력 수송이 어렵다. 그게 장르가 어렵다는 거죠. 네. 병력 태우고 들어가다가 뭐 피격당해서 추락이라도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임무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럼 누가 쏘았습니까? 그거는 저로서는 알 수가 수 없습니까? 네. 그러나 위에서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밑에서 총 쏘는 그거는 제가 확인했죠. 찝차 타고 다니면서. 공중에서 총을 쐈어요. 예. 그 공중에서 총을 쏘는 게 헬리콥터를 겨냥해서 쏘는 거 그 처음에 제가 확인할 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소총에는 제가 옆으로 맞았거든요, 총을. 예. 그래서 밑에서 쏜 총에는 안 맞았습니다. 그럼 옆으로 맞았다는 건 상당한 쏘는 사람도 상당한 건물 위에 옥상 같은 데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날아가는 헬리콥터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대공 사격 훈련을 할 때 그 합격 점수가 2%입니다. 예. 백발쏘는 두 발 맞춥니다. 예, 100발 쏴서 2발 맞추면 합격으로 봅니다. 아. 네, 그 6발 맞출 정도로 사격을 했다면은 300발 쐈다는 얘기죠. 뭐 대충 생각해도 뭐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쏜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집단적으로 쏴.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기관총으로 쏘면 한 사람이 쏴도 그렇게 쏠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조사 보고서에는 그래요. 그게 카빈으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이야. 아, 근데 소경총은 카빙이다, 기관총이다, 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했습니까? 그 맞은 위치가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까? 아, 그 한 발은 한 발은. 그 미국 회전 이걸 구동시키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명중했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 아, 샤프트. 그러니까 뒤에 있는 프로펠러죠. 아,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돌리는 이 샤프트. 축이네, 네, 그죠? 네, 네. 축에 맞아버리네. 구동축이 아, 그 명중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단된 상태까지 됐었죠. 그 많이 절단되면 어떻게 돼요? 절단되면 그냥 추락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조종 불능입니다. 그건. 아니, 요 위에 저 회전이게 하나 있는데도 추락합니까? 추락합니다. 요 회적 돌아가도 아, 뒤에 이 꼬리 이게 이게 뭐 운동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반대로 이게 기조가 돌아가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뒤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작동 안 하면은 그건 조종 불능 상태가. 그래서 그게 9명 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니 9명이 아니라 9명 탈 수 있는 비행기에 이게 그때 몇 사람 탔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에는 조종사 승무원에서 6명 예. 정도 탔. 기록에 보면 24단 연대장 김동진 대령도 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보기엔 헬리콥터는 좀 둔중하게 생겨가지고 철판이 두꺼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알루미늄 합금 아주 그 얇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 자동차 그 표면보다도 더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격된 상황이 상당히 위험했다는 걸 지금 우리 백중장님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발이 예컨대 조종석을 때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뭐 예상할 수 없지만은 그 조종사가 그 피격당하면은 뭐 조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추락이죠. 그 유리창도 뚫는단 말이죠. 아, 그럼요. 그 소총이. 그럼. 뚫습니까? 네. 월남전에서 비행기 떨어진 게 예. 전부 다 조종사 맞아가지고. 조종사 맞아가지고. 그럼 뭐 비행기 그 동체 한두 발 맞아도 사실은 예. 그 아주 치명적인 부분 아니면 예. 괜찮거든요. 네. 아까 백중장님하고 조금 말씀을 사전에 나눴는데 월남전에서 우리 한국군 전사자가 약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이 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던 분이 헬기 조종사가 이 격추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비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렇죠? 제일 높습니다. 아, 네. 그만큼 이게 네. 위험하군요. 그럼. 네. 밑에서 쏘는 데 대한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비행기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게 뭡니까? 철판을 이렇게 얇군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날이 아무래도 기록에 보면 5월 21일 오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날씨는 맑았죠. 날씨는 좋았습니다. 날씨 좋았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사격 날짜가 언제냐면 5월 21일하고 네. 5월 27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날 날씨가 좋았는데 공중에서 사격을 했다면은 발칸포로 그때 출동했던 비행기가 코브라니까 그죠? 네. 코브라니까 AH-1J죠. 그렇습니다. 예, AH-1J 코브라가 쐈다면은 발칸포로 쏜 거죠? 네. 발칸포로 쐈다는 이야기고 500MD가 쐈다면은 7.6 6mm. 기관
기관 총을 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 분 당기면 수천 발 나간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당 수천 발 나오고 되는데 그래 날씨가 좋았는데 공중에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쐈더라면은 목격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예상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가 지금 아무리 모아도 10명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더 많아야 되겠죠. 저는 뭐 상상을 자, 하죠. 구름 위에서 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좋았다면 구름 날씨가 좋았죠 분명히. 날씨가 좋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럼 5월 21일 다시 정교사로 돌아왔는데 정교사는 여기서 전투교육사령부입니다. 정교사라는 것은 CAC라고 그러죠. 전투교육사령부는 광주 시내에서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광주 시내에서 글쎄요. 뭐 한 2, 3km? 2, 3km. 거의 그 뭐 외곽 나가기 전에 예, 있습니다. 그럼 그 길로 돌아오셔가지고 5월 27일까지는 출동 안 하셨습니까? 임무 수행은 지속적으로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광주 외곽에서 외곽에서 한 거죠. 예, 군부대 뭐 보급품 공수, 공수. 뭐 이런 것 주로 해줬습니다. 그럼 광주 시내로는 안 들어갔죠. 들어갈 일이 없었죠. 들어갈 일이 없어요. 거기에 뭐 병력들이 없는데 그러면 뭐하러 들어가? 그때 백중령님 소속한 부대가 아까 무슨 부대를 203 항공대. 203 항공대. 네. 203 항공대. 육군 항공단 그때 네. 항공단의 203 대대입니다. 네. 203 대대 소속이었는데 대대장은 아니셨죠? 그때 대대장이셨습니까? 예. 대대. 그러면 몇 대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때 기억이 9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저 UH. 네. UH 네. 9대를 가지고 가셨는데 하여튼 21일에 광주에서 계엄군이 외곽으로 빠졌다가 27일 새벽에 다시 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7일 동안에는 우리 백 선생님이 이끌던 헬기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럼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브라라든지 MD-500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도 그럼요. 작전할 필요가 없었군요. 그럼요. 예. 네. 뭐 피해간에 뭐 우리 전쟁 같으면 피해간에 뭐가 뭐 접촉이 있고 충돌이 있어야지 가서 뭐 할 일이 있죠. 예. 뭐 그 군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들어가서 뭐. 그럼 5월 27일에는 백 선생, 백 대대장님이 인솔하는 그 헬기는 어떤 작전을 했습니까? 새벽이죠. 새벽. 그러니까 동투기 전 무렵. 예. 그때 그 광주 시내 그냥 위력 비행을 해달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어요. 예, 예. 네. 네. 그럼 저공 비행하면서 소리가 막 크게 나면서 크게 내면서 비행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군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죠. 전남도청에 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도망가라고. 예. 그죠? 그래. 네, 뭐 그런 하여튼 위협 비행이라고. 위협 비행 많이 했습니까? 아니 그때만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진압이 그때죠. 그럼요. 되면 또 거기 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때 제가 전남도청 앞에 있었는데 그때 네. 보니까 헬기 타고 그 장성들이 많이 와 있던데요. 그거는 다 진압이 되고 다음에. 진정이 된 다음에 네. 뭐 현장 확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았겠어요. 정호용 사령관도 그때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런 특정사령관. 부분은 예, 예. 그런 임무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임무는 안 하셨구나. 네. 그건 이제 다른 부대에서 행정 임무, 부야 비공주 그런 임무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네요. 네. 네. 5월 21일과 5월 27일. 네. 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 시기에는 제가 뭐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연히 그 방송을 보니까 저희 그 문제 그 전일 빌딩 타는 그건 최근 이야기입니다. 예. 타는 그 뒤로 본격화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실질적으로 본격화된 네. 거예요. 뭐 우리 시청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95년에 국방부와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가지고 네. 진상을 다 밝혔고 그때 조종사들
다 신문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받으셨습니까? 저는 안 받았어요. 예, 다른 동료 조종사들 다 받고 네.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진술받고 목격자들 진술받고 해가지고는 이건 사격이 없었다고 결론 냈잖아요. 그죠? 네. 결론 냈고 그 전에는 조비오 신부를 조종사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도 있었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95년, 96년, 97년의 5.18 재판을 해가지고 일 끝났습니다. 그죠? 네. 예, 끝났는데 2017년부터 자꾸 전일 빌딩에 있는 탄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탄원을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대충 이 벽에 저는 책장만 한데 수십 발이 박혀 있다면서요. 네. 수십 발의 흔적이 있다는데 그것은 헬기에서 쏴서는 그런 탄원이 안 나옵니까? 아, 거의 힘듭니다. 그 헬리콥터 그 M60은 어느 목표를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적적의 병력을 공수하면서 예. 착륙 단계에서 예. 착륙 지역에 적이 있든 없든 이거 쏜다. 뭐 지역에다 대고 그냥 위협 사격하는 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착이 형성되면은 한 축구장 넓이 정도 그렇게 산탄이 사격하는 자세도 그렇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겨냥해서 조준 사격이 아니고 이 들고 또 비행기 움직이죠. 그렇죠. 또 뭐 비행기 자체 이 바이브레이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그렇게 요 좁은 데 수십 개를 한번에 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쏠려면 비행기가 호버링이라고 그러던데 호버링이 뭐예요? 제자리 비행인데 네. 글쎄요, 제자리 비행하면서 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쏘더라도 그렇게 좁은데 그러니까 탄착이 형성되려면 건물 전체의 벽이 뭐 맞았다든지 하면 몰라도 더군다나 뭐 천정에도 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도저히 뭐 헬리콥터에서는 그런 헬리콥터에서 위로 쏠 수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위로 쏠 수는 밑으로 쏘는 데 참고로 우리 백중영님께서 지금은 그 뒤에 준장으로 전역하셨습니다만 그때 모셨던 UH-1H는 기관총을 2개를 거치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총 M69 기관총 2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달고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기관총 사수는 없었죠. 사수는 항상 탑니다. 타참 뒤에 타죠. 뒤에는 뭐 승무원은 타죠. 사격뿐만 아니라 승무원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항상 탑니다. 안 쐈죠? 쏘지 않았죠? 총이 없는데 뭘 쏩니까? 아니 총알을 안 가지고 탔습니까? 그때 탈 때. 총 자체가 없는데 무슨 사격을 합니까? 아니 그 기관총으로 쏠 수 있었잖아요. 쏜다면. M60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여기 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은 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국과수. 국과수 M16일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죠. M16.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16일 가능성이 높고 혹시 기관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16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이 헬기에 탈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M16을 가진 사람이 헬기를 타고 전일 빌딩을 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없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거기 뭐가 있다고 씁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국방부의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그 결론에 국과수의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상승의 나래를 폈느냐 하면은 M16을 가지고 헬리콥터에 타가지고 슬라이딩 도어라고 그랬더라고요. 문을 열고 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쐈을 것이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 여는 거는 그 조종사 지시 없이 못 엽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 병사들이 총 쏘겠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문을 열면 위험하죠. 네, 그럼요. 문을 열면 비행기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뒤집어지지는 않는데 문짝도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대단히 위험해요. 굳이
그러니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게 일단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마치 영화에 뭐저 범죄 영화에 보면 미국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죠. 그 경찰 헬기에 타고 아래를 향해서 쏘는 건 나오지만은 글쎄요. 그럼 이제 뭐 조사는 했고 뭐 보고는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결론을 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6일 오후 4시 30분인데 귀한 손님을 모시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계속 요새 JTBC를 비롯해가지고 언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헬기 사격 없었습니다. 국가적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다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놓으니까 국방부에서 작년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 양민 학살이 있었다라는 국방부의 재조사 발표가 나왔고 이걸 국방부 장관이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 사태 기념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없었던 헬기 사격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은 이게 학살범이 됩니다. 학살범이. 그런데 진실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도 손적이 없고 쏘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헬기를 쐈으면은 목격자가 수십만 명이 있을 텐데 기껏해서 10명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헬기 사격하라는 명령은 내려왔지만은 조종사들이 현장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이거는 헬기 상황을 쏠 수가 없다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 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인명살상을 입히는 것을 아주 합리적 판단으로 막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종사들이야말로 광주 시민들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광주 시민들이 감사해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살인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분들은 지금 대변인이 없고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오늘 마침 당시에 출동했던 백승묵 당시 중령이고 그 뒤에 육군항공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준장으로 전역하신 그리고 월남전 때 헬기를 몰고 참전하셨던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 앞에는 오히려 우리 백중령께서 몰고 간 UH-1H 헬기가 이 시민 측으로부터 피격을 받아가지고 6발이 맞았다. 그 중에 한 발은 뒤에 있는 미국 회전 미익 회전이죠. 예. 꼬리 꼬리 날개를 돌리는 샤프트 축에 맞아가지고 잘못하면 추락할 뻔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작년 2017년 말부터 다시 이제 특조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조사를 받으셨죠? 뭐 조사라기보다도 이 대담 형식으로 만났었죠. 만나러 왔습니까? 네. 예. 몇 사람이 왔습니까? 그때 3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특조위 네. 조사위원 3사람, 3사람은 어떤 분을 아까 현역 군인이 현역 한 명 포함해가지고. 예. 네. 2사람은 이제 조사요원이고. 네. 그래서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자세는 어땠습니까? 조사하는 자세는 물론 열심히들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이 사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보다는 일단 사격했다는 기정사실을 놓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예.
거기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러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내놓고. 네. 그럼 좀 답답하셨겠네요. 화도나시고. 네, 처음에는 뭐 기대를 하고, 사실을 이제 뭐 얘기하면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 규명이 되기를 바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사격했다고 그냥 그 발표를 하는데 참 좀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죠. 네. 예, 기가 막혔다는 말씀이 네.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네. 이게 기가 막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조위가 5개월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작년 2월 5.18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공지 협동 작전의 일환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 사격을 하였고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5.21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또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사전 계획적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떻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5월 21일은 제가 전남도청에 착륙을 시도하다 피격된 이후에 그 임무가 취소되고 그 뒤로는 광주 시내 비행기가 들어간 적도 없고요. 그 계엄군하고 시민들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군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요. 시민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럼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누가 소설을 썼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UH 말고 코브라, 네. 코브라를 몰았던 분들, MD 500을 몰았던 분들도 그때 광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광주로 왔죠. 네. 왔습니다. 네. 21일, 27일 사이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거기 뭐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백 선생님 말고 또 피격당한 헬기가 한 대 또 더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홍보, 선무 방송을 위한 비행기였습니다. 네. 그것도 5월 21일입니까? 그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거의 같은 날짜로 기억을 합니다. 날짜인데. 네. 예. 네. 선무 방송을 하러 갔다가 피탄을 당입니다. 네. 그거는 그 부대 소속이 아닙니다. 다른 부대 소속이었군요. 네. 다른 부대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사격한 적은 없고 오히려 사격을 받은 적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광주 시내에 다니는 그 유해초원 촬영된 사진이 덜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외관상으로 봐도 기관총 달려 있는 게 없고. 그 사진에 나옵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기관총 쏘려면 문이 열려 있었고 승무원이 보여야 됩니다. 예. 그런 상태로 그 비행한 그 사진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UH, 1H가 기관총 옆에 달고 쓰지 않았습니까? 안 달고 떴어요. 그때는 안 달았습니까? 네. 그러면 뗐다 붙여 달 수 있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 이거 완전히 기관총 2개를 달지 않고 그 대대, 그 201 대대입니까? 203. 203 대대는 전부 다 달지 않고 떴습니다. 네.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럼요. 아니, 그게 일반적인 훈련 사항이면 기관총이 달려 있으면 보급품 인원 타고 내리는데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달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때는 그거 안 답니다. 네. 이제 서울에 그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유해지원. 그거는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요. UH는 안 달았지만, 그러나 이제 코브라는 달렸죠. 코브라는 그건 처음부터 달려있는 거니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잘 아시는 동료 조종사들인데, 그때 투입되었던 조종사들이 수십 명이고,
그 투입된 조종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살해했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부 화나 있는 상태죠. 화가 나 있습니다. 화나 있지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니 화가 나면 안 되고 이거는 항의를 해야 되는데 왜 항의를 안 했습니까? 항의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제가 다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 어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한테 별도로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전에 예. 정부에서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다면은 이거 해야 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예. 그 정부에 막강한 그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합동수사본부, 있죠. 네? 예. 또 뭐 옛날에는 뭐 보안사라고 그랬는데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안사, 감찰 기능이 있죠. 또 사법 검찰 있죠. 국방부에서 군대 일 조사 못하면 어디서 합니까? 특별조사위원, 대학 교수분들 이분들 열심히 하지만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미 헬기 사격 여부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하고 안 하고 확인됐는데 안 하면 또 하나는 그 자체 잘못되고 국방부에서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국민들 그 잘못된 인식 바꿔주고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그 정부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근데 국방부가 오히려 민간인이 조사한 걸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화가 난들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예. 언론사에 찾아가서 항의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 언론사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전 그 특조위 활동할 당시에 그 TV 방송국 기자들하고 전화로 그 인터뷰 비슷한 걸 했는데 저는 그 언론사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예. 완전히 제대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네. 예. 안 하고 믿을 수 없고. 사역했다 하는 그쪽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 묘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살인범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략적으로 정치 노름들 하는 틈에 끼어들지 않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맙지만 만약에 사격과 관련한 이런 걸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 이미 명예가 훼손됐잖아요. 이미 명예가 이거는 민간인이 발표한 게 아니고 국방부가 사과하고 대통령도 이번에 5.18 기념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미 손상이 가해진 겁니다. 물론 이걸 재판을 해가지고 막 잡아넣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명예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그 고위층도 그렇고 조사위원도 그렇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 발표하고 잘못 이 결론을 낸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 양심이 있다면 이 다음에는 올바른 말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하고요. 그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모른다. 지금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일 겁니다. 더 될지도 모르죠. 예. 더 될지도. 그러면 큰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이 모양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집단 행동이라면 자꾸 노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뭉쳐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지금 결혼부터 얘기하면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인원들도 산산이 흩어져서 지금 연세도 다 많으시죠? 전 그때 같이 갔던 조종사들 이름조차도 한두 사람밖에 기억 못합니다. 지금 연세가 선생님이 는 안 됐고요. 예.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76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비슷합니까? 그때 조종사 조금 저 적을 수도 있죠. 그렇죠. 주로 70대입니다. 그죠? 그럼. 예. 혹시 그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왜 그때 쐈습니까? 이렇게
죽음을 안 당할까요? 최소한도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사격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죠. 네,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사격했느냐 안 했느냐 자체 조사가 처음 있었던 게 언제입니까? 80년대. 80년대 중반으로 기억합니다. 예. 네.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자체 군에서 자체 감찰을 했군요. 군 검찰, 군 감찰에서 예. 저는 감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예. 또 그때 그 코브라 조종사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대로 한 게 95년, 96년입니다. 그죠? 그때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아주 자세하게 했죠. 그때 조사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참 그 광주 시민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제 광주시민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뭐. 아니 뭐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그 여하튼 그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또 일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예. 이 비행기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비행기가 사격을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을 하고 또 그거를 여과 없이 예. 받아들여서 사격한 쪽으로 이게 조사를 하고 이거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이거죠. 예, 근데 그럼 한번 가상으로 자꾸 사격을 했다니까. 네. 사격을 했으면 발칸포 아니면은 7.6 2mm 기관총으로 쐈다는 건데 그걸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을 향해서 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발칸포는요 총알 한 발이 조그만 수류탄 하나 날아가는 겁니다. 아 수류탄이 한 발입니까? 이 수류탄 한 발이 날아가는 그 가속 폭발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마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명 피해가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그게 뭐가 남는 거죠? 탄피가 있다. 탄은 뭐 당연하지 그거야. 예. 네. 그리고 그 탄피는 공중에서 다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뭐 광주 시내 어딘가는 그 탄피들이 수도 없이 나와야 되겠죠. 건물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벽에 맞으면. 건물도 폭파하죠. 아 터져버립니까? 그럼요. 웬만한 거. 그럼 뭐 그냥 조그만 수류탄이 가서 수류탄이 수백 발이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요. 그건 뭐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네. 그렇습니다. 예. 적 탱크를 향해서 쏘는 보니까 탱크 파괴용이니까.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광주 사태 때 사망한 사람 169명의 169명은 민간인입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금시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보면은 M16으로 죽은 사람 몇 명, 카빈으로 죽은 사람 몇 명 되어 있지만 그리고 타박상으로 죽은 사람 되어 있지만은 헬기 기총소사로 죽었다는 금시 보고서가 없어요. 아마 사람 몸이 날아가지 않을까요? 발칸포를 맞았습니다. 아이 그럼요. 막 터지고 뭐 해지고 막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발칸포는 수류탄보다도 작은 네. 수류탄이 가서 터지는 거라니까. 예. 그 아주 실감이 납니다. 수류탄 수백 발이 날아가가지고 군중 속에서 터졌을 때 몇 사람이 죽었겠느냐. 근데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논리 비약인지 5.18 특조위 지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계엄군 지휘부가 문서로 헬기 사격 실시를 지시를 했고 이를 하달받은 현장 지휘관들의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구두 명령이 있었다. 헬기가 무장한 상태로 작전 활동을 했다. 특조위 면담 조사에서 5명의 헬기 조종사들이 무장 헬기의 출동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4.14 발표를 허용하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으며 자율권 발동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 평시보다 엄중한 군법이 적용되는 비상계엄하에서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 사격 명령을 무시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는 뚜렷한 증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종사 그 당시 코브라 지휘관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헬기 사격 명령 요청보다도
지시보다도 요청이 그냥 있었답니다. 구두로. 그런 거를 그 사격 목적 장소 이런 모든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시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까지는 그런 사실까지는 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는데 사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조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2017년 12월 29일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장 김모 중령을 특조위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내과입니다. 천에 가 무력 시위를 하라.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장명을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끄집어내 착 찢어서 거기에 즉각 출격해서 제압할 것 하고 사인을 착착착 해가지고 날 주더라고.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장군이에요. 나는 육군 중령입니다. 감히 그것도 작전 지역에서 작전 주무 참모인데 지시하는 거를 내가 딱 잘라서 못하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화 안 나겠어요. 나라도 때려 죽이고 싶지. 영창에 집어넣고 싶지만 사안이 사안이에요. 내가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2.75인치 로켓을 천에다가 쏘면은 수심이 깊은 데는 조비탄이 세지고 얕은 데는 파편이 튄다고. 그러면 럭비공 튀듯이 방향이 없어요. 산발적으로 튀어요. 7.62mm 기관총도 마찬가지야. 기관총도 쏘면 깊은 물에는 조비가 생겨서 튄다고. 그런데 개울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민가야. 한두 집도 아니고 줄줄이 쭉 늘어서 있는 그 집에 파편이 튀어들어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계엄군이 선량한 시민 기총 사격해가지고 사살했다는 게 불보듯이 뻔하게 보도가 된다. 그때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하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조비탄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맞고 파편 튀어서 남만 날아가는 파편 튀어서 뭐 이런 당시 조종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받아놓고도 이걸 무시하고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분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 26일에 녹취한 건데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의 최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특조위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벌컨이 어떤 총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벌컨은 총이 아니라 포야. 포하고 총하고는 개념이 틀려. 포는 날아간 게 터져. 총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게 총이야. 발칸포가 예를 들어서 맞았다. 어디 땅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한 사람이 죽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생한 증언을 다 무시하고 양면 학살이 있었다는 결론을 이 국방부가 내리고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하는데 우리 백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답답해지는 게 이 가장 큰 피해자들이 워낙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력감을 느끼고 그냥 화난 상태에서 꾹 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건강이 나쁘겠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뉴스 안 보고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네. 그래도 아니 성우에도 있고 재향군인에도 있고 육군 항공사령부 오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능력의 한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집회나 하고 그거 아주 될 일도 아니고, 예. 이거는 저는 정부에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잘 해야 된다는 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잘 해야 된다는 게 진실대로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누구 봐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 그거는 일정한 지역에 국민들을 의식해가지고 예. 그거 지금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대고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네. 국방부 장관, 지금 국방부 장관이 공군 출신 아닙니까? 네. 예, 그럼 비행기도 잘 알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물론 뭐 기종에 다르지만. 송영무 씨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었으니까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국방부나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군 동서군자니까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뭐 감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그 5.18 문제, 특히 사격 이 문제는 저는 정부에서 잘못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공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에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기정사실화 시키는데 막 검증 없이 그런 그 결론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은 주로 광주에 계실 때는 정교사 안에 계셨습니까? 그때 거기 지휘부가 거기 있었습니까? 숙식은 광주 비행장에서 했습니다. 광주 비행장에서 했습니다. 네, 광주 비행장에서 하고 네. 이제 임무가 부여되면 시에서 연병장에 와가지고 뭐 보품도 나가지고 병력도 운반해주고. 그 광주 비행장은 그때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통제하고 있었죠? 그런 것까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네. 그때 광주 비행장에 5월 21일 전두환 사령관 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거기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처럼 상식대로 생각하면은 모든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백승묵 선생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여러 번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공산군과 싸웠던 분이고, 그리고 광주 사태 때 개입을 했고, 개입했다는 게 좀 말이 좀, 광주 사태 때 출동을 했고, 그리고 피탄,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으로부터 사격을 당해서 6발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 한 발은 잘못하면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부분에 맞았는데 여행이 그 샤프트가 부러지지 않아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이 학살본부로 몰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백 선생님 같은 분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지금 수십 명의 출동한 헬기 조종사들이 지금 울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곳은 정부, 국방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주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광주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그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목격자가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 대낮에 헬기 사격을 그것도 군중들을 향해서 했다면 목격자가 어떻게 12명밖에 안 나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광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구나 광주 시민들을 지켜낸 분들입니다. 헬기 사격 명령을 받고 거부를 했던 조종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시민들의 은인을 일부 광주 시민들이 말하자면은 원수로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되겠습니까? 이 자중자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실은 신성한 겁니다. 그러나 뭐 생각은 다 자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